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대력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력서를 구절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의 역됨이요, 그래서 역이 역됨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수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정역에서 말하는 선우천 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초조지역과 레레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그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제라 역지 위역이여라는 구절이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야이니 대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구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역은 상야라고 해서 코끼리 상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역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야다, 코끼리 상자를 썼기 때문에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 64꾀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 계상원리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상원리로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는 반면에 정역에서는 역은 역야라. 책령역자입니다. 책령역자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로 가지고 역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상징체계로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다. 인도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역에서는 수로 가지고 드러낸다는 거죠. 수로 가지고. 그래서 주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은 상야고 역은 역야다. 그런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만드는 거죠. 성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성이면 무역이요,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고, 또 무역이면 무성이라. 그래서 역이 없으면 성인도 없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 만드신 것이고 성인 지도를 수로서 드러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정역에서 말하는 선천역과 후천역. 그래서 정역에서는 복희역과 문학역을 선천역이라고 하고 정역을 갖다가 후천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복희 8쾌도가 선천역이고 문학 8쾌도가 후천역인데 비해서 정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선천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역을 후천역으로 본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역은 역야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역에서는 역학의 어떤 3대 문제라고 정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천지역수의 역수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과거의 선유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으며 정역에서 말하는 역수의 뜻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까지를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역서에 지난번에 읽었던 초조지역과 레레지역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부터 이번 시간에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씩 소상하게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이제 읽어내야 될 내용입니다. 대역서 중에서 지난번 시간에 자 초조지역과 레레지역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 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보시고 부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걸 미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친필 오이장 하니 도통천지 무영 외로다. 자, 복희 조획 문왕교하니 천지경이 2800년이라. 과연 이 구절의 구체적인 뜻이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 친필 오이장하니, 이래서 저 부자는 지아비 부자인데 여기서는 서성 부자입니다. 그래서 지아비 부자로도 많이 쓰는데 정역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서성 부자입니다. 또 자자도 자 사람 자자도 되고 서성 자자도 되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성부에다가 서성 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람 자자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말하는 부자, 이 부자라는 건 공자를 보고 말합니다. 공자를 자 서성부자를 써서 부자라고 하고, 자 친할 친자죠. 부필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친히 쓴 글, 그 말이죠. 공자께서 친히 쓰신 글이라면은 역학으로 따지면 주역에 10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에 복희 씨가 자 64개를 만들고 문왕께서 괴사를 갖다가 쓰고 주공이 효사를 썼는데, 자 그래서 주역 전체의 개론서요 해설서인 자 개사상하편을 달고, 또 괴사의 해설서인 단사를 달고, 실천적인 덕목은 대상사고 육효를 해석한 건 소상사입니다. 그 밖에 괴를 베풀어 가지고 하늘의 뜻을 드러낸 내용을 설계편에서 설명하고 있고, 64개가 차례가 정을 정했던 걸 석계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계상하편 그리고 작계까지 그걸 10익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 서경은 공자께서 직접 쓰신 글이고 춘추도 공자께서 직접 쓰신 글이겠죠. 그래서 공자 부자 친필이라고 하는 공부자께서 직접 쓰신 글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직접 쓰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10익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춘추나 서경까지 가지 않아도 10익으로 국한되어서 뜻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공부자께서 친히 쓰신 글을 나오자에다가 임의자 간직할 장자입니다. 감출장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간직할 장자로 읽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저 임의자를 몽기자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 소견에는 몽기자로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나오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간직하니,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자를 몽기자로 해석을 하면 내 몸에 간직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닌데, 자 원래 원전에 있는 글 그대로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후학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은 공자가 틀리게 썼고 어느 구절은 누가 틀리게 써서 자 연문이라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 공부를 대단하게 많이 하신 분들 얘기지만 과연 그것이 후학된 도리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친히 쓰신 것을 내가 이미 간직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부 선생이, 정력을 쓴 사람은 일부 선생이지 않습니까? 공자의 시빅을 개성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자께서 친히 쓰신 것을 내가 이미 간직했다니까, 공자의, 크게 말씀드리면 공자의 학문을 개성한 것이고, 좀 축소 해석을 한다면 공자의 시빅을 갖다가 개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의 시빅을 갖다가 개성을 하니 길도자에 통할 통자를 썼습니다. 도가 통달을 했는데 어떤 도를 통달하게 되고 어떤 도와 통하게 되었는가? 천지무형외로다. 하늘과 땅, 자, 하늘 천자 땅 지자고 없을 무자의 모양 형자 바깥의 자입니다. 천지 바깥에 모양이 없는 것까지 통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통달을 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시빅을 갖다가 개성을 함으로써, 자, 천지 바깥에 있는, 거창하게 말하면 우주 변화의 원리요, 천지 변화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지무형외로다. 천지 바깥에 형체가 없는 것까지, 그 영역까지, 자, 도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통달을 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자의 시빅을 개성함으로써 일부 선생께서, 자, 천지 바깥에 형체가 없는 것까지, 이제 무형지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유형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형이하와 형이상, 유형질이와 무형지경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통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나중에 해당되는 구절에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일지 중 이런 데서 무형외라는 얘기가 이제 또 거론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 무형외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바깥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정력을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 밖에 있는 일들을 보고 말한다.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바깥에 있는 변화 원리, 우주 바깥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무형외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저희들은 지금 정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력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금화정력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력에 금화정력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화정력도가 일월 무기를 나타내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사각의 그림이 있고, 또, 자, 바깥의 둘레에는 팔캐에 대한 얘기와 또 지지에 대한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무형외라고 한다면은 이 바깥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금화 정력도의 바깥을 보고 말합니다. 그 바깥이다. 이런 걸 보고 무형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형해와 반대적 개념을 가진 것이 무중벽입니다. 이 무중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을 보고 말합니다. 금화정력도의 안에 있는 이걸 보고 무중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도로 따지면 하도의 중심을 무중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력서 처음을 공부를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의 일이요,
우주 변화의 원리고 금화정력도로 따지면 금화정력도의 바깥이다. 자, 무형외의 반대적 개념을 가진 것이 무중벽이고 우주의 바깥인데 중심을 보고 말하고 금화정력도의 바깥인데 무중벽은 안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개성하고 공자의 시빅을 갖다가 개성해서 우주 바깥에 있는 변화의 원리까지 도통을 했다는 것은 무형외를 도통했다는 것은 무중벽을 도통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각지도로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무중외라고 하는 것은 신무극의 원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중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태극의 원리다. 그래서 일태극의 원리서부터 신무극의 원리까지 도통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때 일태극과 신무극을 결부시켜서 일태극에서 신무극까지 도통을 했다. 신무극이 무형외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신무극을 갖다가 도통했기 때문에 10을 중심으로 하는 정력 팔캐도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정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도통 천지무형지외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복희 조획 문왕교하니. 복희씨는 대강조자 거칠조자입니다. 자, 거칠게 가를 핵자입니다. 거칠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팔캐를 정했다는 겁니다. 근공감리 진송간태를 정했다는 얘기죠. 자, 또 대강조자로 읽어도 대강 팔캐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선생께서 왜 복희씨가 정해놓은 근공감리 진송간태 팔캐를 대강 그렸다, 자, 대강 정했다, 거칠게 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100%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뒷구절이 문왕교입니다. 자, 복희팔캐도는 잠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복희팔캐도라는 것은 자, 1에서 8까지, 1수에서 8가지를 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근공감리 진송간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복희팔캐도는 근이 자, 위에 있고 곤이 아래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 천지가 바르게 천지가 정의했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니까 천지가 바로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런 걸 보고 태극기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견해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은 64개로 보면은 천지빗계입니다. 천지빗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하늘에서만 작용을 하고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오며 어떻게 금화정력의 세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희팔캐도는 자 1에서 8수까지의 궤도고 자 천지빗계나 지천택계 원리로 따진다면 천지빗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왕팔캐도라고 하는 것은 복희팔캐도가 지향했던 구수, 그래서 1수에서 9수까지의 궤도로 만들어진 것이 문왕팔캐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왕께서 궤도를 만들면서
복희팔케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낙서 원리를 참고해 가지고 낙서 원리를 참고해서 오묘하게 만들어진 것이 문왕팔케도다. 문왕팔케도는 십수를 지향하는 궤도죠. 그래서 오묘하게 만들어진 문왕팔케도에 비해서 복희팔케도는 대강 만들어지고 거칠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력의 견해입니다. 주역적 견해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복희 씨가 금공관리 진송가한테 8개와 한 번씩 다 만나서 64개를 갖다가 이루고 그 64개로 가지고 하늘의 뜻을 갖다가 드러냈는데 그것을 대강 그리고 거칠게 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력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주역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순서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역에 대한 공부를 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있은 다음에 정력을 공부해서 비교 분석을 해야지, 주역과 정력을 섞어서 공부하면 20년, 30년 공부하더라도 뭐가 주역 내용이고 뭐가 정력 내용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건방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강에 가까운 많은 시간을 두고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를 마치고 공부의 깊이가 어디만큼 각득이 되었는가는 각자의 몫이고, 그걸 바탕으로 정력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력 공부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왕팔케도에는 교자라는 걸 쓰고 복희팔케도에는 거칠조자와 가를 핵자를 써서 조핵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복희팔케도는 1수에서 8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왕팔케도는 9수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복희팔케도는 천지가 불통인 세상인 천지빗계를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정력의 관점에서는 정력은 지천택계 원리로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태국기도 지천택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 이렇게 결부시켜서 정력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 건이지 않습니까? 하늘입니다. 요건 땅이죠.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곤감리지 않습니까? 물이 하늘에 있죠. 불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불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물은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의 은택이 되어서 내려오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은 땅으로 내려와서 작용을 하고 땅에 있는 불은 위로 올라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이 이렇게 생겨서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죠. 파란색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아래에 있다라는 건 비가 땅으로 내렸다는 얘기고, 적색이 위에 있다는 건 불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만물이 소통을 이루게 되고 천지가 소통을 이루어서 만사가 형통해지는 세상, 그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지천택계입니다. 지천택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지천택계 원리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희팔케도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상징한다. 그건 좀 상당히 오류를 내포한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복희조획 문안교하니, 이 구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세밀하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소견에 제 눈에 보이는 범주 안에서 왜 정력에서는 복희시의 건공감리 8캐를 조액이라고 하고 문항 8캐도를 교라고 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 보시면은 하늘 천자에 땅지자 기울어질 경자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문항 8캐도가 교하니 천지경이 2800년이라 천지가 위태롭게 기울어진 지가 2800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에서는 제3의 궤도가 필요하다. 정력 8궤도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걸 예고하고 있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 구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가 위태롭게 기울어진 지가 2800년이 되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문항 8궤도 그림을 보시면 2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죠. 거기에 근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에 곤이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 사이에 땅이 있고 또 서남의 사이에 곤이 있는 편이고 또 물이 있는 것이 북입니다. 그래서 서쪽과 북쪽의 가운데 서북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지경이 2800년이라는 건 문학력이 등장한 지 2800년 동안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남에 있고 서남에 땅이 곤이 그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서북에 하늘이 존재를 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력 8궤도를 보시면 정력 8궤도는 2007지라 천지가 자리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윤리적으로 본다면 천지가 기울어진 지 2800년이 됐는데 정력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윤리가 바로 서고 세상이 바로 서고 이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선우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평등으로 바로잡히고 타락된 윤리가 바로잡히고 기울어진 세상,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잡힌다는 그런 변화의 원리를 갖다가 내포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천지경이 2800년이라 하늘과 땅이 기울어져 가지고 위태롭게 된 지가 2800년 됐다. 2800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반적인 논리로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의 내용이 일부께서 공자의 12권리를 모두 자각하고 개성했다는 얘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친필 5위장이라 그래서 공자께서 직접 쓰신 거를 내가 이미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통천지 무영회라
무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이 형이상학적인 무형의 원리를 체득했음을 보고 말을 한다. 자, 그리고 무형애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도는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물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고, 외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 차원에서 형이상학적인 방향으로 넘어갔다. 제가 무형외라고 하는 것과 무중벽을 비교하면서 무형외라고 하는 것은 우주 바깥의 일이요, 우주 변화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원리까지 도통을 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건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자, 일부 선생이 도통천지 무형외를 했다. 확실하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반복을 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주역의 내용을 산책하다 보면 주역의 향기도, 참 정력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 그 뜻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력책을 놓지 마시고 같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정력의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각득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경이 28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경이란 문왕궤도에서 자, 서남에 공계가 있고, 자, 남북에 건계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천지 건곤 부모가 제자리를 못 잡고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정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문왕팔궤도가 나와서 정력이 등장할 때까지 2800년이 걸려가지고 있었다. 세상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던 세상이 28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정력이라는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 성제라, 부자지 성호 이신저, 지천지성도 성야요, 낙천지성도 성야나. 자, 친천지성은 기후 부자지 성호 이신저. 그래서 성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력을 쓴 일부 기망 선생과 공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호라 성제라,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죠. 그래서 성서로울 성자의 어조사 제자라 마찬가지 감탄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호라라는 건 탄식하는 소리죠. 감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성스러움이라, 또 성스럽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지 성호신저. 아까 제가 저 부자가 부자로 읽어내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자는 사람 자자로 읽어내시고요. 그래서 부자라는 건 바로 공자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부자지 성호이신저, 공자의 성인이신저, 공자의 성인 대심인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스러움이라 공자의 성인 대심인저. 자, 그리고 지천성인도 성야이요, 알지자 하늘 천자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하늘을 아는 성인도 성인이요, 그 말입니다. 하늘을 아는 성인도 성인이요. 복희씨 문왕 주공 주역을 쓴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지성도 성야이요, 하늘을 아는 성인도 성인이요, 낙천지성도 성야이니,
절고울락자 하늘천자지 않습니까? 하늘의 도를 즐기는 성인도 성인이나 복희씨도 성인이고 또 낙천지성인 문왕도 성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할 친자죠.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에도 나옵니다마는 친할 친자는 부모를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과 연관 지었으니까 천지부모, 근곤부모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친천지성도 하늘과 친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친한 성인도 기후부자지 성호이신저. 극이자 생각할 유자 오루지 유자입니다. 여기서는 오루지 유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 오루지 부자지 성호이신저. 그 하늘과 친한 근곤부모와 친한 성인은 공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천성인은 복희씨고 낙천성인은 문왕인데 근곤부모와 친한 성인은 그 오로지 공자이신저.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그 구절에 가서 수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나온 사마천이 쓴 사기나 18사략에서 말하는 성인이 다 각각 내용도 틀리고 인원도 틀립니다. 또 정력에서 말하는 성인도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사마천이 얘기한 성인과 또 18사략에서 얘기하는 성인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정력에서는 거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사망 5제까지, 사망까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방고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왕, 지왕, 인왕, 사망이라고 하죠. 그 사망에 5제까지 거론합니다. 그래서 유소시인, 복희신롱, 황제까지를 5제라고 합니다. 그러고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 우탕, 기자, 문무, 주공, 공자까지 그렇게 다 따지면 18명, 19명쯤 됩니다. 18명, 19명쯤 되는데 거기서 사망을 빼면 1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에서는 15성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도의 중심수가 10가 5입니다. 그래서 15성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또 일부 기망 선생에 대한 위치도 정력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어 있지 않는데 정력을 공부하신 분들은 일부 기망 선생이 건책성인으로 15성인 안에 들어간다. 저도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후부자지 성호인저. 그 오루지 성인인저. 이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공자 성인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망 5제서부터 우탕, 문무, 주공, 공자까지 전부 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공자의 성인됨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고 공자의 학문을 갖다가 일부 기망 선생이 개성을 함으로써 천지 바깥에 있는 형체가 없는 것까지 도통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오성제라 부자지 성호 이신저. 그래서 성제란 성인을 지칭하고 공자께서 밝힌 성인지도, 공자께서 천지간의 위대한 학문은 공자께서 밝히신 성인지도다. 그걸 다시 강조를 하는 거죠.
본문은 본문대로 읽어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각설은 각설대로 말씀을 드려서 반복해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천성인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낙천지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서, 자, 지천성인은 하늘을 아는 성인은 복희시고 그래서 8개 64개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낙천성인은 문왕이다. 문왕은 낙천성인이라는 건 하늘을 절곱게 아는, 하늘의 도를 절곱게 생각하는 성인이 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낙천지명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천명을 절곱게 행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천명을 헤아리는, 하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늘의 뜻을 아는 건 성인밖에 없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지천성인은 기유부자성호 이신저, 그래서 공자는 하늘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하늘을 어버이처럼 천지건곤을, 건곤천지를 부모처럼 섬기는 성인이 바로 공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개성을 한 것이 바로 일부지망선생이다. 그러고 그것을 정력에서 모두 다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대력서의 두 번째 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공자께서 12글 일부 선생이 개성을 함으로써 우주 바깥에 있는 변화 원리까지 다 도통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복희조획이라, 복희계도를 거칠조자 대강조자 끌 핵자로 써서 거칠게 꺾고 대강 끄었다는 정력의 관점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희팔계도는 1수에서 8수까지고 문왕팔계도는 1수에서 9수까지고, 그 계도의 완성은 바깥에 형체가 없는 무형외를 삼극지도로 결부를 시키면 신무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무극의 이치를 궤도에 담아서 만드는 것이 정력팔계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력팔계도는 1수에서 10수까지 만들어진 완성된 계도다. 비로소 완성이 됐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후천력으로 완성되기 전에 선천의 선천력인 복희계도는 거칠고 대강 끄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선천의 후천을 설명하고 있는 문왕팔계도는 복희팔계도를 극복하고 낙서를 참고해서 문왕팔계도를 갖다가 만들었다. 신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자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하늘을 아는 지천성인, 낙천성인으로 복희씨와 문왕을 갖다가 거론을 하고, 또 천지건곤, 건곤천지를 부모처럼 섬기는 성인은 오로지 공자다. 그래서 천지를 부모로 생각하고 건곤천지를 부모로 섬기는 공자가 성인으로서의 그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그걸 개성한 사람이 바로 일부기망선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에 있는 무형외를 도통하고, 무형외를 도통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도통함으로써 정력팔계도가 완성이 되고, 정력팔계도를 통해서 선우천 변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자, 이상적인 사회,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제 펼쳐나가는 게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갈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정력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대역서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역서 내용이 1시간,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통의 원리, 성통의 원리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적인 신무극의 원리, 또 유형의 원리인 일태극의 원리, 일태극과 신무극, 상극 지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